이번에는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신경세포가 만나서 신호를 전달할 때는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시냅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전기 신호가 그대로 다음 신경에 전달이 될 때 이러한 시냅스를 전기적 시냅스라고 합니다. 한편 두 시냅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까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간격을 신경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신호가 전달될 때 이러한 시냅스를 화학적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림 48-15는 이런 화학적 시냅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통해서 이제 만날 때 활동 전위를 전달해주는 신경세포를 시냅스 전 신경세포라고 하고, 반대로 활동 전위를 받아들이는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는 신경세포를 시냅스 후 신경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냅스를 확장해서,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구조로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시냅스 전 신경세포와 시냅스 후 신경세포가 서로 시냅스 간격, 여기서는 시냅스 틈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교재의 다른 부분에서는 또 시냅스 간격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냅스 간격을 마주보고 두 신경세포막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 있는 막을 시냅스 전 세포막 또는 시냅스 전 막이라고 부르고, 시냅스 후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시냅스 후 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서 축삭을 통해서 활동 전위가 전도되어서 이 신경 말단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신경 말단 또는 축삭 말단 부위에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볼테이지 디펜던트 또는 볼테이지 오퍼레이티드, 볼테이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도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번역한 우리말도 역시 이제 다양한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를 하면은 용어가 좀 바뀌어도 사실상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 개폐성이라니까 막전압에 의해서 열고 닫히는 칼슘 통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볼테이지 오퍼레이티드라는 의미는 전압에 의해서 작동되는 칼슘 통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칼슘 디펜던트, 아닙니다. 볼테이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로도 이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전압에 따라서 탈분극이 도달하면 이러한 시냅스 전 막에 존재하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포 밖에 있는 칼슘이 세포 안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프리시네틱 프리시네틱 뉴런, 시냅스 전 신경세포 안쪽으로 칼슘 이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세포 밖과 세포 안의 칼슘 농도는 무려 10,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 통로가 조금만 열려도 이 세포 안에 칼슘 농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이 소포가 이런 시냅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냅스를 향하고 있는 시냅스 전 멤브레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세포막과 이 소포는 기본적으로 지질 이중막, 리피드 바이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융합이 되면 이 안에 있던 신경전달 물질은 자연스럽게 시냅스 간격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은 확산되어서 이제 퍼져나가겠죠. 그러다가 시냅스 후막에 있는 수용체에 도달하게 되면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냅스 후막에 있는 이 수용체는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을 해야만 열리기 때문에 리간드 개폐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리간드라는 명칭은 어떻습니까? 수용체와 결합하는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보여주는 신경전달 물질뿐만 아니라 호르몬이라든가 또는 질병 때문에 처방된 약물들 또는 독성물질 이러한 것들도 수용체와 결합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물질들은 전부 다 리간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 막에 있는 수용체들은 리간드에 의해서 열리면서 또 한편 이 수용체 자체가 이온 통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용체 자체가 이온 통로일 경우 이러한 수용체를 이온성 수용체, 이오노트로픽 리셉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합치면은 리간드 개폐성 이온 통로 이러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간드 개폐성 이온 통로가 어떠한 이온을 통과시키는가 하는 것은 이 이온 통로가 갖고 있는 선택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시냅스 후막에 있는 리간드 개폐성 이온 통로가 소디움의 선택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이온 통로는 소디움만 통과시켜야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세포 밖에 소디움 농도가 더 높으니까 세포 밖에 있는 소디움이 이 시냅스 후 막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냅스 후 막 안쪽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쪽에 이 소디움은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막전의 변화가 탈분극 쪽으로 진행이 될 때 이런 막전의 시냅스 막전의 변화를 흥분성이라고 합니다. 익사이테이터리가 이제 흥분성 시냅스 후 막전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약칭해서 보통 EPSP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소디움 채널이 아니라 포타슘 채널, 포타슘 이온에 대해서 투과성을 갖고 있는 이온 통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타슘은 세포 안이 더 많으니까 여기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포타슘은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이 밖으로 나갔겠죠.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세포 안은 음이온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양이온이 세포 밖에 빠져나가니까 세포막 안쪽에는 음이온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됩니까? 막전의가 네거티브 쪽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러한 막전의 변화를 억제성, 시냅스 후 막전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칭했을 때는 iPSP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이온에 대해서 선택성을 갖고 있는 이온 통로냐에 따라서 세포막 전위를 탈분극시킬 수도 있고, 즉 흥분성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과분극시킬 수도 있다. 이때 과분극은 이제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온 통로가 선택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시냅스 막에 존재하는 특히 어디입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신경절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경우는 본질적으로는 논셀렉티브 캐다이온 채널입니다. 비선택성 양이온 채널이라는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4번 그림과 같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에 대한 선택성이 없으니까 소듐도 통과시켜주고 포타슘도 통과시켜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왜 안정막전의에서는 소듐 통로만 소듐만 이동을 하게 될까? 여러분이 학기 초에 아마 공부를 했는데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니코틴스 아세틸콜린 리셉터는 소듐을 통과시켜 준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논셀렉티브지만 소듐만 통과시켜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하는 이유는, 안전막 전압 시 막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m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타슘 이온은 채널이 열렸을 때 포타슘 이온이 더 이상 이동되지 않을 때, 즉 평형 전위에 도달했을 때의 그 막전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0mm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막전의 이 수치는 90mV에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90mV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막전위에서는 포타슘은 거의 통과하지 않고 소듐이 주로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소듐에 대해서 선택성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듐 통로처럼 작동을 해서 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은 이 시냅스 후 막전의를 탈분극시킨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냅스 후 전후의 가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중, 영어로는 summation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summation, sum이라는 것은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가중이라는 의미는 각각의 시냅스 후 전위가
합쳐져서 보다 큰 시냅스 전위를 발생시키는 것을 가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 이렇게 두 종류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탈분극이 유발되어야만 활동 전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 역치 크기의 탈분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그 EPSP가 합쳐져야만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설명은 그림 48-17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신경세포체는 시냅스 후 신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신경에는 지금 3개의 시냅스가 있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개, 2로 표시되어 있는 2개의 시냅스는 이 시냅스 후 막전위를 탈분극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즉 EPSP로 유도하는 그러한 시냅스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그러한 EPSP를 유도하는 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흥분성 신경이 2개가, 하나는 신경세포체, 시냅스 후 신경의 신경세포체와 또 다른 하나는 시냅스 후 신경의 수상돌기와 시냅스를 이룬 것으로 그림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흥분성 신경세포는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I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억제성 IPSP를 유발하는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시냅스 후 신경 세포막에 막전위가 더 과분극되는, 즉 과분극되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 신경세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색은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한 개의 흥분성 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또는 이 신경에 의해서 한 개의 시냅스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안정막 전의 상태에서 이 흥분성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시냅스 후 그러니까 EPSP가 발생이 되니까 탈분극이 일어났다가 다시 안정막 전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안정막 전으로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다시 같은 신경에서 자극이 올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크기의 시냅스 후 막전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한 개의 시냅스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역치를 넘길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활동 전위가 발생이 되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개가 아니죠.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한 개의 흥분성 신경을 활성화시키긴 했는데, 이때 그 시간 간격을 아주 빠르게 해서 전기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처음에 온 활동 전위에 의해서 시냅스 전위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냅스 전위가 안정막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
두 번째에 활동 전이가 나타나게 되면은 활동 전이 아니라 두 번째에 시냅스 전이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첫 번째에서 생성된 시냅스 전이와 두 번째 자극에 의해 생성된 시냅스 전이가 서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탈분극의 크기가 역치의 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 개의 신분일지라도 그 간격이 아주 짧으면은 거의 비슷한 시간, 거의 같은 시간에 활동 전이가 도달하게 된다면은 한 개의 신경일지라도 어떻게 시냅스 전이가, 여기서는 두 개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시냅스 전이가 될 수 있겠죠. 이 시냅스 전이가 서로 합쳐져서 역치 이상의 탈분극을 유도해 활동 전이를 발생시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시간적 가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간적 가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흥분성 신경이 이 시냅스 신경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두 개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흥분성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흥분성 신경이 동시에 흥분이 됐을 경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신경세포체는 여러 군데에서 흥분성 시냅스 전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세포막을 따라 계속 이동되다가 결국 이 부분, 축삭 둔덕, 엑선 힐락에서 이제 서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탈분극의 크기가 역치보다 커지게 되면은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흥분성 신경세포가 동시에 전달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부위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여러 공간에, 여러 부위에 전달된 EPS가 한 곳으로 모여서 활동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으로 여러 곳에 분포된, 생성된 시냅스 전의가 공간적으로 이제 모아져서, 이 부분으로 모아져서 활동 전의를 생성한다 해서 공간적으로 서로 모아져서 합쳐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공간적 가중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는 iPSP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흥분성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세포 후 전이가 이렇게 탈분극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 상태, 지금 안정막전으로 돌아왔죠. 안정막전의 상태에서 만약에 억제성 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어떻습니까? 막전이가 더 탈분극이 된다. 탈분극이 아니라 과분극이 된다는 거죠. 막전압이 더 네거티브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폴라리제이션, 과분극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제성 신경과 흥분성 신경이 동시에 활성화됐을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흥분성 신경이 좀 더 이 전의 차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개 지금 흥분성 신경에 의해 신경 활성에 의한 세포 시냅스 후 전의 변화량과 어째성 신경 활성에 의한 활동 전의 변화량을 합친 값. 흥분성 신경에 의해서 더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면은 이 차이만큼, 즉 조금 더 그 흥분성 세포 후전, 시냅스 후전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탈분극 형태로 활동 전위가 시냅스 전위가 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냅스 전위가 작아지거나 또는 더 하이퍼폴라이제이션 되면은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느냐? 결과 어떻습니까? 역지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역치로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활동 전위가 생성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억제성 세포 후 시냅스 후 전위는 활동 전위가 생성되는 것을 저해시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전위의 발생은 이제 공건적으로 봤을 때 엑선 힐락에서 막전위가 다 모여서 역지 이상으로 커졌을 때 활동 전위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경 전달 물질 신호의 종결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에서 한번 신호가 전달된 이후에는 다음 신호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신호를 갖다 종결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종결 기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클레프트에서 효소에 의해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분해 또는 불활성화시키는 효소는 주로 이 시냅스 후막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효소가 클레프트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거나 또는 불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활성화된 상태의 신경 전달 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신호가 종결되게 되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 시냅스 전 신경세포가 다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흡수하여 재활용하는 기전에 의해서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 시냅틱 클레프트, 그러니까 시냅스 간격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신호를 이제 종결시킨다는 얘기죠. 이때 이 제우스하는 운반체는 주로 프리시냅틱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가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살인가스는 모 사이비 종교단체가 일본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풀어서 많은 인명을 이제 살산시킨
그런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들이 사용한 신경 독가스가 살인가스였습니다. 살인가스의 작용 기전은 골격근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런 신호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근육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마비 현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타트로픽 리셉터, 즉 대사성 수용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온성 수용체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온성 수용체는 그 수용체 자체가 이온 통로일 경우 이러한 수용체를 이온성 수용체라고 했는데, 이 수용체가 모두 이렇게 이온 채널인 것은 아닙니다. 이온 채널이 아닌 이러한 수용체들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용체들을 갖다가 대사성 수용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체는 자극을 받으면은 세포 안에서 이런 세컨드 메신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이온 통로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온 통로를 간접적으로 조절해서 막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로서는 이제 G프로틴 그러니까 G단백질 연결 수용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G프로틴 수용체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츠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사이클릭 AMP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사이클릭 AMP 증가에 의해서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즈 A, 프로틴 카이네이즈죠. 이것을 줄여서 PKA라고 합니다. 이 PKA가 활성화되면은 PKA가 다른 이온의 인산기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온 통로에 인산기를 붙여서 활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시냅스 전달에 관여를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8-2는 주요한 신경 전달 물질과 또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구조식도 옆에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 교재에서는 보통 아미노산, 생체아민, 신경펩타이드, 그 다음에 기체, 이렇게 네 가지로 그룹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틸콜린만 따로 빼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면서 또 아울러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그리고 내장신경계 또는 여러 부위의 중추신경계에서도 많이 분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관여하는 일이 많아서 이 아세틸콜린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니코틴성 수용체와 무스카린성 수용체가 있다 라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을 분해해서 신호 전달을
종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가 아세틸콜린 가스분해 효소, 아세틸콜린 콜레스테레이즈라는 효소가 시냅스 후 막에 존재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가스분해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분리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고 종결이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앞에서 그 설명했던 사린가스는 바로 이 아세틸콜린 가스분해 효소를 억제하여서 그런 독가스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니코틴이 아세틸콜린과 관련돼서 설명되어 있는데,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의 이온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각성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툴리눔 톡신이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보툴리눔 독은 아세틸콜린이 저장되어 있는 소포가 이동되어 세포막과 결합을 할 때 이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세틸콜린 분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래에는 이 보툴리눔 독을 아주 낮은 농도로 희석시켜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이제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글루탄산, 가바, 글리신 등이 있다고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에 대해서는 너무 좀 구체적이라고 할까? 아직 여러분은 굳이 이러한 아미노산의 기능까지는, 아미노산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까지는 현재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그 본과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게 될 경우는 역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룹으로 생체 아민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3개의 물질이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다른 말로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 나오고 있는데, 도파민은 이것이 결핍될 경우 파킨슨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토닌이 언급되어 있는데, 세로토닌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달콤한 그 맛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 깊은 신경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즉, 이 세로토닌은 정서적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수면이라든가 집중, 학습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경 펩타이드가 되겠습니다. 신경 펩타이드라는 것은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되어서 작용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로는 물질 P, 영어로는 보통 substance P라고 하는데, 이 substance P와 엔돌핀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substance P의 경우는
통증을 인지할 때 관여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엔돌핀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엔돌핀은 내부에서, 즉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핀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엔도핀으로 장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물질 P, substance P의 경우는 통증 외에도 다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화관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체 신경전달 물질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산화질소라고도 하는데 질소와 산소가 1대1로 결합된 가스가 되겠습니다. 또 가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고 필요 시에 이제 생성되어 빠르게 반응을 유발한 후에 역시 빠르게 제거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그 기능을 봤을 때는 이제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 이제 연탄을 주진 겨울 난방으로 사용되었을 때 연탄 가스를 마시고 숨진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때 그 주된 원인이 이런 일산화탄소였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서는 비록 아주 낮은 농도지만 일산화탄소를 생성해서 신경 전달 물질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대표적인 신경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독, 즉 테트로도톡신의 구조와 이 테트로톡신이 결합하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의 구조를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고 4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서브 유닛은 6개의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은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이 안에 분포하게 돼서 이 4번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 전장의 센서, 막전압의 센서로서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포막이 네거티브 차지가 있을 때는 이 4번 도메인이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밖으로 내밀질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막전압이 탈분극이 될 경우는 이 4번 채널이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 가까이 있게 되니까 4번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TX가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이 슬라이드에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 그림은 이제 보고라는 거 다 이제 알고 있겠죠. 그래서 보고 하면은 테트로도톡신. 이것은 신경에서의 활동 전후를 막는다. 왜냐하면 볼테이지 디펜던트 소디움 채널을 얘네가 막기 때문에. 그래서 TTX가 신경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